안녕하세요. 부터린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피터린치의 합성어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피터린치만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만든 닉네임입니다. 일단 뭐 대학생 때부터 모의 투자는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 실제 돈을 넣고 투자를 해보는 건 이제 제 월급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월급을 좀 넣다 보니까 이거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4천, 5천 하면 10%가 올라가면 500만 원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좀 대출을 계속 일으켜서 주식 투자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연봉 대비해서 한 2.5배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임직원 특반이다 해서 좋은 금리로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량주만 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움직이는 등폭이나 그래프가 심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극도 안 되고 이거 뭐 언제 올라서 언제 뭐 돈 벌겠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잡주 이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부 뭐 상패도 당하고 거의 뭐 80% 90% 마이너스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2천 정도가 남았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멈췄으면 됐는데 그걸 또 이제 만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이제 그 아는 형님이 중국 쪽에 이제 굿즈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지분 투자를 또 영끌에 영끌을 얹어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했다가 이제 그 돈은 순전히 다 날려먹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또 회피할 수 있었던 게 원리금 상환이 아니다 보니까 그 큰 대출에 대해서 이자만 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이자만 내면 나의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이제 1억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됐잖아요. 어떤 좋은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직장 동료나 아니면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다 비슷한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딱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한 15년 정도 직장을 근무하신 분인데 마이너스 1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리셨대요. 근데 자기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에 원리금 총액이 1억의 원금에 이자가 5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로 그 돈을 이제 날려먹으셔서 순수하게 그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렸고 5천만 원의 이자를 더 내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대로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주말에 한 번씩 혼자서 서점을 갔어요. 서점 가가지고 이제 막 이런 책 저런 책도 보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경매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매 책이 이제 부동산 책도 마찬가지지만 제목이 좀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나는 경매로 20억을 벌었다. 막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그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머리에 이제 탁 들어오는 생각이 이거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투자밖에 없다. 왜냐면 부동산 투자로 망한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아버지 중에 한 분이 부동산 경매 투자로 정말 크게 일어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생각이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동산 경매, 그다음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한 20여 권을 주문을 해서 빨리 좀 읽었었죠.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이제 휴가 내고 가서 첫 입찰을 할 때는 휴가를 내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초보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낙찰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일 높게 썼으니까 낙찰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방은 그때도 이제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투자가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경매에 첫 입문을 하고 낙찰을 받고 나서 제 친구 아버지를 찾아갔죠.
경매를 이제 잘 하시는 분이니까 딱 이제 보시더니 이거 아파트 경매고 이거 임차인 있긴 한데 이 사람 뭐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부 다 돌려받아야 되면 너한테 명도 확인서 받아야 되고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받았다.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덕택에 이제 또 잘 해결하고 이제 그 부동산에서 경락잔금으로 대출 일으켜서 월세로 이제 세팅을 하게 돼서 월세로 세팅을 하니까 오히려 대출 이자를 갚고서도 몇십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월세를 놓으셨어요? 예, 월세를 놓아가지고 보증금 받고 이자를 갚았는데 오히려 제가 투자했던 투자금은 회수가 되고 이자를 갚아도 이제 순현금 흐름이죠. 순현금 흐름이 몇십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경매의 맛을 알았죠. 첫 입찰에 낙찰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회사원이니까 매번 경매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행비를 드리고 대행 입찰을 했는데 계속 폐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안 거죠, 이제 제가. 낮게 가져가고 싶고 이득을 더 많이 취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때 분양권 투자로 돈을 아주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사서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팔고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분양권 투자로 넘어오는 시점이 한 201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공백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둘째를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첫째만 있다가 둘째도 생기니까 책임감이 이제 좀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다시 해봤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다시 공부한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책을 또 여러 권 사서 보기도 했고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라는 그 아마 5부작일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큰 인사이트를 또 얻기도 했어요.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돈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엔 내가 안정적인 장기 우상향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은 결국엔 부동산이다. 그 중에 주거형 상품이다. 누구나 다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분양권 투자, 갭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부동산의 제2의 투자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단체 톡방,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서 이미 전국적인 그 연결망이 갖춰질 때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투자할 타이밍이 있고 이곳에 투자할 타이밍이 있는데 아무리 내 집 주변에서 먼저 한다고 해도 이 타이밍을 벗어나서 투자하면 시간이라는 걸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능은 하거든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매매가가 3억이에요. 근데 전세가는 2억 9천이에요. 그러면 나의 투자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을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집이 10억이 되면 3억에서 7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마를 투자했죠?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7억이 생기면 70배 수익이잖아요. 7,000%잖아요. 근데 3억의 아파트가 6억이 됐어요. 그럼 3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나의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3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3,000% 수익이잖아요. 어렵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좀 그래도 첫 번째 진입하는 투자자 그리고 좀 과감한 투자자들, 뭐 인사이트가 좋은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은 이런 수익률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지금 하락기인데 집을 사도 되냐? 지금 너무 올랐는데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그러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사야 될 때는 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을 드려봐요. 그러면 대부분 다 답을 못 하세요. 저는 투자할 때는 본인이 여력이 되실 때 장기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투자할 때라는 거는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때,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더 빠졌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을 때,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때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력만 된다면 오히려 지금 한 2년, 4년 뒤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는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서 힘든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대구광역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이제 하락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기간의 문제이지 하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하락인 건 분명한데 과연 언제까지 하락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여기서 다른 인사이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매수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이 과연 저점일까? 주식 투자도 저점 잡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이 확고히 있고 여유가 있고 마음이 좀 편해지시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예. 샀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꼭지면 어떡하지? 꼭지면 어떻게 하지?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괜히 또 추천해줄 그 지인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막 욕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안 살려고 했는데 막 이야기해줘서. 기본적인 거는 각 뭐 지역이나 도시별로 공급 물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는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하고 도시 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예전에는 전체적인 그 아파트 가격 차이가 3억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한 5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싸다, 저평가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여기 입주 물량도 과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투자를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처를 계속 찾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비교의 학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아파트에 누구나 다 아파트 갖고 싶잖아요. 근데 다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에 언제부턴가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투자자라면 항상 이 강남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바로 미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반포 쪽 아파트였다면 앞으로는 압구정 쪽이거든요. 이쪽 아파트 시세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세를 결정을 하게 되는 중심점이에요. 왜?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압구정 살지도 못하는데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압구정, 뭐 반포,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뭐 광주 봉선동, 뭐 대전의 뭐 다른 이런 중심 지역들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투자처를 찾아 나가고 공급 물량을 체크하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건 맞고요. 예상보다 약보합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시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의 이 침체기가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미 1년 동안 침체기였고요. 그러면 과연 이 상승 반전은 언제 올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의문인데 저는 지금 서울 아파트를 서울의 공급 물량을 예로 들면 분명히 올해도 공급 물량이 지금 많지 않은 편이고 내년에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은 하락은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근데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 영향은 규제가 1번입니다. 규제. 예, 저는 금리보다 규제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도 아파트 값을 굳이 무리해서 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방이나 비규제 지역에서 매매가 상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다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어디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지방시장은 뭐 강원도, 전라북도에서 매매가가 올해 여전히 뭐 상승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건 뭐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뭐 강릉, 속초, 뭐 군산, 익산, 전주 정도만 해도요. 예, 전체적인 매매 지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아, 네, 첫 번째는 입주 물량이 많이 없고 네. 지금의 이제 그 부동산 테마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게 공시지가가 1억 이하 또는 3억 이하에서 부동산 상승이 비규제 지역 위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흐름이 이제 지방의 비규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 공시지가 3억 이하의 아파트에 흐름이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이클의 끝물이라고 보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나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작점이 언제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각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신고가 행렬이 아예 안 나오면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이 신고가 행렬이 나오고 있는 한 여전히 잠재적인 수요는 갖춰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정권에서도 규제를 풀기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60제곱미터 이하의 6억 이하 주거용 상품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정부에서 장기 임대 등록 물건을 등록할 수 있게 풀어줄 확률이 제일 높은 상품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 상품이고요. 6억 이하는 이제 각종 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아직은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